매주 오는 병원. 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소미는 숨이 멎었습니다. 나랑 똑같잖아? 휠체어를 밀며 지나가고 있는 교복 입은 소녀. 누가 봐도 자기와 똑 닮은 사람이었죠. 방금 저 애 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요, 아가씨. 아니, 분명 똑같았는데.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길을 보내드릴게요. 22살의 봄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그 계절, 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진우민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있으면 좋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미는 늘 현진 손을 먼저 잡았어요. 캠퍼스를 걸을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밥을 먹으러 갈 때도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현진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만 잡고 있어도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어느 날 우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현진아, 나 졸업하면 작은 사업 하나 해보고 싶어. 너랑 같이. 현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22살 현진이 믿었던 전부였죠.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캠퍼스 앞에 까만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중년의 여자였습니다. 우민의 어머니 최 여사였어요. 최 여사는 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니?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현진의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우미는 어머니 앞에서 반항했습니다. 소리도 질렀고 사정도 했죠. 하지만 최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애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학 준비해라. 다음 주에 출국이야. 그렇게 우미는 끌려가듯 떠났습니다. 연락은 끊겼어요. 현진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제발 받아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신호음 뿐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우민이 아프거나 다쳤거나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떠난 거였어요. 자기 의지로든 아니든 현진 곁을 떠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병원에서 혼자 초음파를 보던 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입니다. 현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22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제야 실감이 났죠.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심장 두 개가 뛰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워라. 혼자 낳아서 어쩔 건데. 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지워요, 엄마. 이 아이들은 내가 지킬 거예요. 어머니는 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리고 완고한 딸이 안쓰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겠죠. 결국 어머니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면. 같이 키우자. 둘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현지는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딸 밥을 차려주고 병원에도 함께 다녔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쌍둥이 자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소미와 소은, 같은 날 태어난 두 아이였어요. 분만실에서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현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아이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돈이 들어갈 곳은 끝이 없었어요. 현지는 아이들을 돌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부업을 하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현진을 불렀습니다. 소미 아기요, 근육 발달이 좀 늦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얼마나 들어요?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현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건 현진이 평생 모아도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밤새 손녀들을 돌보며 말했어요. 내가 더 일할게. 어떻게든 해보자. 해야 잘 걸을 수 있다며. 현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죠. 그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그런데 며칠 후 집 앞에 고급 세단이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건 최 여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 현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 여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고생이 많았구나. 현지는 뒷걸음질 쳤어요. 최 여사가 다가와 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민이랑 같이 살게 해주마. 우리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 돼. 현진은 손을 뿌리쳤어요. 우민 선배 결혼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어차피 네 애들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결국 첩으로 살라는 얘기 같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데려가겠다는 거였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최 여사는 웃었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어요. 그 후 일주일도 안 돼서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던 식당에 갑자기 위생 단속이 들이닥쳤어요. 아무 문제 없이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난데없이 단속반이 온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식당은 영업정지를 당했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냐? 그 집에서 한 짓이야. 현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분유가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울었고 현지는 그 앞에서 주저앉아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그때 최 여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둘 다 키울 수 있겠어? 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 하나가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네가 그 애 키워봤자 절름발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게 하겠니? 네 욕심 버리고 애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렴. 그날 밤 현지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아이를 보내면 그 아이는 치료도 받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품을 떠나야 해요. 두 아이를 다 안고 있으면 둘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진 곁에 앉아 말했어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해도
엄마는 널 탓 안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현지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소미를 보내기로요. 그래야 소미가 재활치료를 받고 걸으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를 넘기는 날, 현지는 소미를 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수백 번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최 여사가 옆에서 기다리다가 무심하게 돈가방을 내밀었어요. 이 아이 존재는 이제 잊어라. 현지는 돈가방을 밀어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최 여사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게 내 마음 편하면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고 아이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현지는 무너졌어요. 남은 소은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날 이후 현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아이는 재벌가로 갔고, 한 아이는 가난 속에 남았어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라게 된 거였죠. 그렇게 한 아이는 떠나고, 한 아이는 남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두 아이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소미는 재벌가에 입성하자마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소미가 아니라 진소미. 그 집안의 아이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사실 최 여사는 이름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미라는 이름에 익숙해진 것인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가 소미라는 이름에만 반응을 해서 바꾸지 못했죠. 넓은 저택에는 전담 간병인이 있었고 최신 재활 장비가 갖춰진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불편할 틈이 없었어요. 울면 바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고 필요한 건 말하기도 전에 준비되어 있었죠. 소미가 도착한 첫날부터 재활 마사지가 시작됐습니다. 전문 치료사가 아이의 작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렀어요. 아이는 낯선 손길에 울었지만 누군가는 항상 달래주었습니다. 돌이 지나자 본격적인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소미는 아파서 울었습니다. 다리를 주무르고 펴는 과정이 어린아이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료사가 있었고 간병인이 있었고 가끔은 최 여사도 직접 와서 지켜보았어요. 아프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맛있는 간식이 나왔고 예쁜 장난감이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소은은 어땠을까요? 좁은 단칸방에서 외할머니와 엄마와 셋이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야 했어요. 여름에는 작은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현지는 새벽마다 일하러 나갔어요. 아이가 깨기 전에 나가서 아이가 잠들 때쯤 돌아왔습니다. 소은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겨우 5살 때부터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찬밥에 김 한 장, 그게 아침이었어요. 반찬이 없는 날은 간장에 밥을 비벼 먹기도 했습니다. 학원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학원 가방을 메고 뛰어다녔지만 소은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대신 학교에서 받아온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3번, 4번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외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소은이 할머니 왔다. 밥은 먹었어? 소은이 고개를 끄덕이면 외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뭐라도 해주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계란말이를 부쳐주었습니다. 소은은 외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외할머니가 오는 날은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입주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서 주말에만 왔는데 그 시간이 소은은 제일 행복했어요. 외할머니는 가끔 소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그거 알지? 소은은 어렸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어린 눈에도 보였으니까요. 엄마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했어요. 소은은 학교에서 늘 1등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보다 성적이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 다들 신기해했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소은이가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어요. 정말 똘똘해요. 현진은 전화를 받고 한참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인지 미안한 눈물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아이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에게 친구는 많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맨날 공부만 해? 같이 놀자. 소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 집에 가야 해. 왜? 학원 가? 아니, 그냥 집에 가야 해.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다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소은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랑 놀면 엄마가 혼자잖아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소은이 생각한 자기 할 일이었어요. 현진은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소은이 잠든 줄 알고 몰래 우는 거예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갓 태어난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소미와 소은, 둘 다 현진의 아이였습니다. 사진 속 소미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현진은 속으로 말했어요. 잘 지내고 있니? 아프지는 않니? 어느 날 밤 소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현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소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가끔 잠꼬대처럼 중얼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소미야. 소미가 누군지 소은은 몰랐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슬퍼 보였거든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소은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외할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현진은 일을 줄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병을 해야 했거든요. 하루아침에 생활이 또 흔들렸습니다. 소은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서 숙제를 하고 외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외할머니는 반쯤 의식이 있었는데 가끔 소은을 알아보고 손을 잡았어요. 소은아, 할머니 미안해.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외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소은 손을 꼭 쥐고 한참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던 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투병하시다가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현진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소은이 엄마를 부축했어요. 16살 소녀가 어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현진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무리해서 간병하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 몸이 버티질 못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현진이 입원을 했습니다. 소은은 이제 엄마를 간병해야 했어요.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가고 밤에는 병실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좁고 딱딱한 침대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병원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컸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19살 소은은 막막했습니다. 같은 시각, 소미는 어땠을까요? 소미는 여전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 덕분에 이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어요. 가끔 불편하긴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병원에 다녔고 최신 치료를 받았어요.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얼굴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토록 달랐어요. 한 사람은 병실에서 엄마를 간병하며 내일을 걱정했고, 한 사람은 기사가 모는 차 안에서 음악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아직은요. 두 사람의 하루는 같은 시간에 시작되지만 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은의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살금살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작은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죽을 끓여야 했어요. 엄마가 수술 후에 밥을 잘 못 드시거든요. 부드러운 죽이 아니면 넘기질 못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소은은 자기 도시락을 쌌어요. 어젯밤에 미리 해둔 반찬을 넣고 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랑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먹을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죽이 다 되면 보온 도시락에 담아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새벽이라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버스를 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6시 반쯤 됐어요. 엄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죽을 데워서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엄마 이불을 여며드렸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요. 죽 식기 전에 드세요. 현진이 눈을 떴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어요. 학교까지는 또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등교 시간에 맞추려면 뛰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소은은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335 모여서 어디론가 향했어요. 카페를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거리를 걸으며 수다를 떨었죠. 같은 반 친구가 소은에게 말을 걸었어요. 소은아, 오늘 영화 보러 가자. 재밌는 거 한다던데.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나 병원 가야 해. 또, 맨날 병원이네. 언제 한번 같이 놀자. 응, 다음에. 다음에. 소은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소은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됐어요. 맨날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그게 서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영화를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도착하면 소은은 병실 한쪽 구석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아침에 싸운 거예요. 차가워진 밥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배고프면 뭐든 맛있는 거니까요.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소은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또 도시락 먹어? 넌 참 효녀다. 요즘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딨어. 소은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뭐료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거라고 말했지만 가끔은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처럼 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영화도 보고 싶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니까요. 같은 시각, 소미는 어땠을까요?
소미의 아침은 여유로웠습니다. 7시쯤 눈을 뜨면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식탁에는 과일이랑 샐러드, 따뜻한 수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미는 천천히 식사를 하고 샤워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기사 아저씨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요. 소미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올랐어요. 학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듣거나 잠을 더 자기도 했어요. 편한 아침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소미에게는 레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바이올린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소미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솔직히 좋아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켰거든요. 재벌가 손녀가 악기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바이올린 수업이 끝나면 재활치료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게 제일 귀찮았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온 거라 이제는 거의 다 나았는데 아직도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치료실로 가는 차 안에서 소미가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왜 나만 이래야 해. 친구들은 아무도 이런 거 안 하는데. 운전하던 기사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가씨 건강을 위한 거니까요. 알아요, 알아. 근데 귀찮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손녀를 보면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치료 잘 받았어? 네, 할머니. 이건 다 내 미래를 위한 거야.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어. 소미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번 같은 말을 들으니 지겨웠습니다. 주말이면 소미는 친구들과 나가서 놀았어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예쁜 카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친구들은 소미 주변에 많았어요. 다들 좋은 집 아이들이었죠. 카페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소미야, 재활치료 아직도 다녀? 소미는 걱정스럽게 되물었어요. 티나? 걸을 때 이상해? 아니, 전혀. 완전 정상인데? 그렇구나. 소미는 안심했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에 이제는 거의 표시가 나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은 소미가 어릴 때 다리가 아팠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시 소은의 저녁으로 돌아가 볼까요? 소은은 병원 원무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비 고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숫자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치료비가 또 밀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현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소은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비 때문이지.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소은아.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요? 아프신 게 엄마 잘못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현진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1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말하는 게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한테 짐만 지우는 것 같아서요. 밤이 되면 소은은 병실 옆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좁고 딱딱한 침대였어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병원 오고 엄마 밥 챙기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같은 밤 소미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에어컨이 적당히 시원한 바람을 내뿜었습니다. 소미는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내일 뭐 하지? 어디 갈까?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얼굴, 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곧 한 공간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그 병원에서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은 엄마를 간병하러, 한 사람은 재활치료를 받으러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운명이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시작은 그랬어요. 소은은 오후 2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엄마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듣고 싶었어요. 병실에 도착하니 현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좀 부어 보였어요.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래, 왔어? 오늘 학교 일찍 끝났구나. 네, 검사 결과 들으러 같이 가요. 소은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현진은 아직 오래 걷기가 힘들었거든요. 수술 후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소은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현진이 휠체어에 앉았어요. 소은이 뒤에서 천천히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으로 향했어요. 검사실은 3층에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몇 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휠체어를 세우고 버튼을 눌렀어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현진이 물었어요. 학교는 괜찮아? 수업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오늘 원래 일찍 끝나는 날이에요. 걱정 마세요. 공부는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틈틈이 해요. 현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걱정됐어요. 학교 다니랴, 병원 오랴 정신이 없을 텐데 내색을 안 하니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잠시 후 검사실에서 결과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대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소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어요. 요즘 들어 좋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소은이 말했어요. 엄마, 검사 결과 좋대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대. 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기운 없는 목소리였어요. 좋은 소식인데도 현진은 밝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걱정이 있는 건지 소은은 알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병실이 있는 5층으로 가야 했어요. 소은이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반대편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재활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치료실이 이쪽 복도에 있었거든요. 솜이었습니다. 오늘도 재활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이어폰에서는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친구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소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앞에 휠체어를 밀고 있는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뒷모습이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가느다란 어깨.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소은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소미는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앞에 있는 여자아이 얼굴이 자기랑 똑같았거든요. 눈, 코, 입 전부 다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소우는 듣지 못했습니다. 소우는 엄마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소미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본 게 뭐지? 저 애는 누구지? 왜 나랑 똑같이 생겼지? 소미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얼굴은 자기 얼굴이랑 똑같았어요. 한참 뒤에야 소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고 있었거든요. 소미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회사에서 소미병원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가씨, 왜 그러세요? 차 대기하고 있어요. 소미가 돌아보며 물었어요. 저기, 방금 그 애 봤어요? 네. 누구요? 방금 엘리베이터 타네요. 휠체어 밀고 있던 애. 아, 그 학생이요? 봤는데요, 왜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그 애 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글쎄요, 잘 못 봤는데. 그럴 리가요, 아가씨. 아니, 분명히 똑같았어요. 눈이랑 코랑 입이랑 전부 다.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세상에 닮은 꼴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닮은 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마치 쌍둥이처럼요. 쌍둥이.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미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소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자기 얼굴인데 자기가 아닌 얼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입에 음식을 넣고 씹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으로 올라갔어요. 소미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 코, 입. 오늘 본 그 애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소미는 손을 들어 자기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볼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이마를 만졌어요. 분명히 내 얼굴인데 왜 다른 사람한테도 이 얼굴이 있는 거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도플갱어라고 입력했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게 도플갱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도플갱어,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존재. 전설에서는 도플갱어를 만나면 불행해진다고 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저 애는 누구지?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거지? 그냥 우연히 닮은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 애는 누구지?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거지? 그냥 우연히 닮은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소미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서 그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에 병원에 가면 그 애를 찾아봐야겠다고요. 누군지 알아내야겠다고요.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지만 그날 이후 소미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금증은 점점 커졌고 그 궁금증은 소미를 진실 앞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날 밤 소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자기 얼굴인데 자기가 아닌 얼굴.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진 씨 집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있었어요. 할머니인 최 여사가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날만큼은 모두 모여야 했어요.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최 여사가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 아버지 우민이 앉았어요. 건너편에는 어머니가 앉았고 소미는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식사였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나 어제 병원에서 이상한 애 봤어. 최 여사가 국을 뜨다 말고 물었습니다. 이상한 애? 뭐가 이상한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완전 똑같았어.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달라졌어요. 최 여사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국물이 숟가락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할머니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미는 아버지 쪽을 봤어요. 우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받았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도 있지 뭐.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것처럼요. 소미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근데 진짜 똑같았어.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어. 최 여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어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미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다들 왜 이러는 거지? 그냥 닮은 사람 봤다는 얘긴데 왜 다들 표정이 저래? 왜 다들 그래요? 나 진짜 봤다니까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 여사는 밥을 먹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밥 먹자. 식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소미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소미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까 가족들 반응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 표정, 아빠 눈빛, 엄마의 서둘러 하는 대답. 전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소미는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미는 평소처럼 등교 준비를 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오늘은 회사 직원 한 명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미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였어요. 차 안에서 소미가 불쑥 물었습니다. 저기,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혹시 입양인가요? 비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요. 궁금해서요. 비서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어머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말을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소미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저렇게 당황할 리가 없잖아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소미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엄마, 나 물어볼 거 있어. 뭔데? 소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 입양이야? 어머니 손이 떨렸어요.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밥이나 먹어. 또 말을 돌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소미는 확신했습니다. 다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미는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내야겠다고요. 기다려봤자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 거였습니다. 재활 치료가 있는 날, 소미는 일부러 일찍 병원에 갔어요. 치료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접수처로 향했어요. 접수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어떤 애를 봤거든요.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엄마로 보이는 분이랑 같이 왔어요. 휠체어 밀고 있었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환자분 이름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재활의학과 쪽에서 봤거든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또래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겠네요. 엄마랑 같이 오는 분이면, 아, 소은이요? 엄마랑 같이 오는 또래 여자애는 김소은밖에 없는데. 김소은이요? 네. 근데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요. 감사합니다. 소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름을 알아냈어요. 김소은. 그의 이름이 김소은이었습니다. 소미는 병실 위치를 물었어요. 직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소미는 저번에 도움받은 게 있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죠. 소미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직원은 5층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뭘 하려는 건지 자기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애가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는지.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안이 보였습니다. 소미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중년 여자가 보였습니다. 마르고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소미가 들여다보는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미. 그 한마디에 소미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나를 아는 사람인가? 아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소미는 무서웠어요. 도망치듯 뒤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와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알아봤어. 소미라고 불렀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그리고 그 눈빛.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어. 소미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리고 그건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병원에서 돌아온 소미는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요. 침대에 앉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 여자가 나를 알아봤어. 소미라고 불렀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소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김소은이라고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지만 원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왔지만 그 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셜미디어도 찾아봤습니다. 김소은이라는 계정이 몇 개 있었지만 사진을 보니 다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얼굴이 아니었어요. 밤새 검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 휴대폰을 놓지 못했어요. 눈이 따갑고 머리가 아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알아내려고 하면 안 되겠다고요.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누군가에게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소미는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우미는 집에서 일할 때 항상 서재에 있었거든요. 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나 들어가도 돼요?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 들어와. 소미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우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소미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우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어제 병원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날 보고 내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소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날 보고 분명히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귀신 본 것처럼 놀라더니 소미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예요? 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요? 우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소미는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우민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 하니까 말해줄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고.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쌍둥이야. 그 한마디에 소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내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병원에서 본 애 김소은이라고 했지? 그 애가 내 쌍둥이야.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소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우민이 계속 말했어요. 나랑 엄마는 결혼하고 한참 동안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힘들었지. 그러다가 내가 온 거야. 내가 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아 보였어요. 내 친엄마는 대학 때 내가 사귀던 사람이었어. 그때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쌍둥이를 낳았더라고. 소미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친엄마는 혼자서 둘을 키울 형편이 안 됐어. 너무 가난했거든. 그리고 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약했어. 치료가 필요했고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널 데려온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어.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 그 집에서도 좋은 일이었으니까. 소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전부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 애는요? 김소은이요? 그 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친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 계속 그쪽에서 자랐어. 소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빠 딸인 건 맞아요? 우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아빠가 결혼 전에 생긴 딸이지. 미안하다. 소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만 좋은 데서 자란 거예요? 그 애는 가난하게 살고 나만 이렇게? 우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소미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서재를 나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무서운 건지 감정이 뒤섞여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소미는 화장대 앞에 섰어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 얼굴인 줄 알았던 얼굴이요. 눈이 붓고 코가 빨개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넌 누구야? 거울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얼굴만 비쳤습니다. 손을 들어 볼을 만져봤어요. 분명히 내 얼굴인데 갑자기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서랍을 열었어요.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아기 때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사진. 전부 이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기. 케이크 앞에서 초를 끄는 아이. 그게 다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정말 이 집 아이일까? 원래는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이 아닐까? 좁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야 할 아이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소미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난 진짜 이 집 아이가 아니었어.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김소은. 나랑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걔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치료받고 살았는데 걔는 병원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여자. 아프고 창백해 보이던 그 사람. 그게 친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엄마를 간병하던 게 김소은이었을 거예요. 휠체어를 밀고 복도를 걷던 여자아이. 자기랑 똑같은 얼굴을 한 그 애. 소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만 이렇게 좋은 데서 자랐어. 그 애는 그렇게 힘들게 산 건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했을까? 왜 하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하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 그날 밤 소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기 얼굴인데 자기가 아닌 얼굴. 그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창밖을 보았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그 애도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니 더 힘들었어요. 모르고 살았으면 편했을까? 아니, 그래도 알아야 했어요. 이건 소미의 삶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미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알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소미가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최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문의 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최 여사는 서재에서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앞에 섰습니다. 소미가 병원에서 그 애를 찾아갔다면서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사모님. 병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여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우민이가 전부 다 말했다고? 네, 부회장님께서 아가씨한테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최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존재가 알려지면 복잡해져. 언론에 나가기라도 하면 끝이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여사가 말했어요. 김소은이라고 했지? 그의 신상 전부 파악해. 어디 학교 다니는지, 뭐 하는지 전부 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그 무렵 소은은 학교에서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건 수학 경시 대회였어요. 전국 대회라서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소은은 틈틈이 문제집을 풀었어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소은을 불렀어요. 소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소은은 교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책상 앞에 섰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번 수학 경시대회 말이야. 다른 학생으로 바꾸기로 했어. 소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닌데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어. 위에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 미안하다. 소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대회였어요. 밤늦게까지 문제 풀고 병원에서도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라니요. 선생님,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분명 제가 1등으로 통과했잖아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잘 몰라.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미안해, 소은아. 소은은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소은 학생이세요? 장학금 서류가 미비해서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소은은 당황했어요. 서류요? 저 분명히 다 냈는데요. 확인도 받았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서류가 없네요. 전화가 끊겼어요. 소은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회 출전도 취소되고 장학금도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돌아온 소은은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현진이 딸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숨기기 어려웠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현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무슨 일인데? 대회도 갑자기 취소됐고 장학금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현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머릿속에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년 전 식당이 갑자기 단속당하고 영업정지 당하고 그때도 이유 없이 모든 게 무너졌었죠.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현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같은 시각 소미는 집에서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와 비서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기회 완전히 차단시켜. 대회고 장학금이고 다 막아. 최 여사 목소리였어요. 소미는 숨을 죽였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어요. 네, 사모님. 이미 진행 중입니다. 조용히 해. 티나지 않게. 소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애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회 취소도 장학금 문제도 전부 할머니가 한 거였습니다. 소미는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최 여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비서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소미야, 너 왜 여기 있어? 소미가 소리쳤습니다. 방금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 애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최 여사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내가 알 일이 아니야. 왜요? 그 애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그래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야. 그의 존재가 알려지면 복잡해져. 소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나랑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나만 여기서 살고 그 애는 거기서 힘들게 살았어요. 내가 안 아팠으면 그 애가 여기 오고 내가 거기 살았을 거잖아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소미가 소리쳤어요. 아는 게 뭐가 문제예요?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요? 그의 인생 망치면서요?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자기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얼마 후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야.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우민이었습니다.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미야, 아빠야. 문 좀 열어. 소미가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우미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소미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문 앞에 앉아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미는 먼저 자기 통장을 확인했어요. 어릴 때부터 받은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아둔 계좌가 있었거든요. 잔액을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쌓아뒀던 돈이었어요. 소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있는 날이 아니었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거든요. 원무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이번 환자 병원비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물었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현진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현진 환자분이요. 보호자분이세요? 소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요, 보호자는 아닌데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납부가 좀 어려운데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납부하면 안 돼요? 그냥 병원비 일부 내고 싶은 건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규정상으로는 좀 그런데. 잠시만요.
직원이 상급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익명 기부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대요. 다만 환자분한테는 누가 낸 건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소미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납부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밀린 병원비 일부를 낼 수 있었어요. 적어도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대회 출전이랑 장학금 문제는 그대로였거든요. 소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소미는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직원인 윤대리를 불렀어요. 윤대리는 회사에서 소미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소미를 봐왔고 나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윤대리님, 저 부탁 좀 해도 돼요? 네, 아가씨. 말씀하세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윤대리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학교 행정실에 연락해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소미는 소은이 다니는 학교 이름을 알려줬어요. 윤대리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김소은 학생 수학 경시대회 출전 취소됐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행정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그건 위에서 결정된 거라서요. 위가 어디예요?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담당자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요. 교육청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만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윤대리가 말했어요. 아가씨,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학재단에도 연락해 볼 수 있어요? 윤대리가 장학재단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돌리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소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학교도 장학재단도 전부 할머니 손이 닿아 있었어요. 소미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미는 좌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저녁이 되어 소미는 아버지 서재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아빠, 얘기 좀 해요. 우민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미가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우민이 물었습니다. 뭘 도와달라는 거야? 그 애요. 김소은이요. 할머니가 그 애한테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대회 출전도 막고 장학금도 끊고.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우민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아빠도 알고 있었어요? 우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미가 말했어요. 아빠, 제발요.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우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키면 난리나. 내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 소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는 그때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나를 데리고 온 것도 할머니라면서요. 아빠는 그때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친엄마가 힘들 때도 그 애가 고생할 때도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다는 것도 할머니가 떼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아빠는 비겁하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자기 애 임신한 여자 버린 거잖아요. 그때도 할머니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소미가 말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주세요. 아빠는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힘있고 할머니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발요. 우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결국 우민이 입을 열었어요. 알았다.
내가 해볼게. 소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대신 조용히 해야 해.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돼.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우미는 그날 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장학재단에 연락을 넣었어요.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최 여사가 막아놓은 것을 슬쩍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소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소은아, 좋은 소식이야. 소은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학금 재검토 끝났대. 원래대로 받을 수 있어. 소은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진짜요? 왜 갑자기요? 나도 몰라. 위에서 다시 연락 왔어. 그리고 대회 출전도 다시 가능해. 네, 대회도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준비해. 얼마 안 남았잖아. 소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다 막혔다가 갑자기 다 풀리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온 소은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검색창에 진솜이라고 입력했어요. 병원에서 봤던 그의 이름이 생각나서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솜이 재벌가 손녀. 사진이 여러 장 떴어요. 소은은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 얼굴, 사진 속 얼굴은 자기 얼굴과 똑같았어요. 병원에서 잠깐 스쳤던 그 애였습니다. 재벌가 손녀가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소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소은은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현진이 죽을 떠먹고 있었어요. 소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 쌍둥이야? 현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나 쌍둥이 맞지? 진솜이라는 애 나랑 똑같이 생겼던데. 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소은아. 소은은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유독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울었구나. 소은은 방에서 나와 엄마 앞에 섰습니다. 나는 뭐예요? 남겨진 애예요? 현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널 보낼 수가 없었어. 그럼 왜 그 애는 보냈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진이 울며 말했어요. 소미는 치료가 필요했어. 엄마 힘으로는 재활 치료를 다 해줄 수가 없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엄마 아프면 내가 다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병원 다니면서. 근데 걔는 재벌집에서 편하게 살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소은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현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함께 울고 난 뒤 소은과 현진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거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은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병원에 가는 대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걷고 싶었거든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이 오고 있는지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그때 저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쌍둥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까르르 웃으며 달려가고 있었어요. 소은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 아이들처럼 자랐으면 어땠을까? 쌍둥이 동생이랑 손잡고 뛰어다녔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날 키웠잖아.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무렵 소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은 학생이지?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나는 진우민이야. 내 아버지다. 소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우민이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면 나와줄 수 있겠니? 소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며칠 후 소은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은이 들어가자 그 남자가 일어섰어요. 소은이구나. 소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둘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컸구나.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민이 말했어요. 미안하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줘서. 소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우민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같이 사는 것도 좋겠구나. 아니, 같이 살지 않더라도 내 학비랑 생활비 전부 지원해주고 싶구나. 이제라도.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민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왜요? 응. 왜 이제 와서요? 1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우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은이 맞는 말을 했거든요. 저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엄마랑 잘 살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시면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우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소은은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소은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소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 매일 보면서도 몰랐어요. 엄마.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엄마는 대답 없이 자고 있었어요. 소은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죠.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소은은 우민에게 연락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래. 편히 얘기해 주렴. 감사하지만 저는 엄마랑 살래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이 덧붙였어요. 다만 공부할 기회는 받아도 될까요? 학비 지원이요. 그것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그것만이라도 하마. 고맙다. 그렇게라도 해줘서. 전화를 끊고 소은은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는 자기도 몰랐어요.
슬픈 건지 안도한 건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소미도 결심을 했어요. 친엄마를 만나야겠다고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골랐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수수해도 이상할 것 같았어요. 한참을 고르다가 그냥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연습을 해봤지만 입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소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진이 침대에 앉아 있다가 소미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 소미가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현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소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망 안 해요. 현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 원망 안 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미가 계속했어요. 저 잘 자랐어요. 좋은 사람들 곁에서 치료도 받고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현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소미가 현진 곁으로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보다 손의 온기가 더 많은 걸 전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미는 할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할머니, 최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저 그 사람들 원망 안 해요. 친엄마도 소은이도.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최 여사가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소미가 나가며 말했어요. 저도 이 집 사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키워주셨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최 여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녀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선택이 끝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요. 대학교에 진학한 소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바빴지만 예전만큼 숨막히지는 않았습니다. 학비 걱정이 없어지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소은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옆에는 장학 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거예요.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소은은 그 증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제 풀고 틈틈이 책 읽고 그렇게 버텨온 시간들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그래, 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공부 더 하고 갈게. 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은 먹고 다녀. 굶지 말고. 네, 알았어요. 엄마도 저녁 꼭 드시고요. 전화를 끊고 소은은 다시 책을 폈어요.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요즘은 달랐어요. 엄마 목소리에 힘이 생겼거든요. 현진은 퇴원했습니다. 오랜 입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작은 집이었지만 현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창가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소은이 가져다 놓은 건가 싶었는데 옆에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를 펼쳐봤어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현지는 알았어요. 솜이었습니다. 글씨체를 몰라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 말고 누가 이런 걸 보내겠어요. 현지는 화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는데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슴에 짓눌러왔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라라. 화분한테 하는 말인지 소미한테 하는 말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소미는 여전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찮아했는데 요즘은 달랐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치료 시간에 늦은 적도 없고 운동량도 스스로 늘렸어요. 치료사가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제 유지만 하면 되는데. 소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걸은 지 몇 년 됐으니까요. 뛰어보고 싶어서요. 치료사가 웃었어요. 뛰어보고 싶다고요? 좋은 목표네요. 소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치료를 받았어요. 시키니까 한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였어요. 뛰어보고 싶었습니다. 누구 도움 없이 자기 다리로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 무렵 우민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눈치만 보고 살았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방관하는 거라는 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민이 최 여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최 여사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놓아주라는 거야? 소은이요. 그리고 현진이도요. 이제 그만하세요.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민이 말했어요. 소미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애들 괴롭힌다고 소미가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최 여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인정한 건지 포기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소은은 엄마와 함께 병원에 왔어요. 현진의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가끔 검진만 받으면 됐어요. 검진이 끝나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은이 엄마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계절이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미였어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소은이 먼저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소미가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 소미가 물었어요.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같은 타이밍에 같은 표정으로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소미가 말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소은이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봐.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병원 앞 거리를 지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마실래? 소미가 물었어요. 수박 주스. 나도.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똑같은 음료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 보고 웃었습니다. 진짜 쌍둥이 맞네. 소미가 말했어요. 소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같은 방향을 같은 표정으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소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그냥 바쁘게 살았지. 공부하고 엄마 챙기고. 대학은 잘 다니고 있어.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너는? 나도 뭐, 그냥.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있어. 이제 뛰어보려고. 뛰어본다고? 응. 제대로 뛰어보고 싶어서. 소은이 미소 지었어요. 멋지다. 두 사람은 또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에 섰습니다. 나 이쪽으로 가야 해. 소미가 말했어요. 그래. 소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잘 지내. 소미가 말했습니다. 너도. 소은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방향으로요. 멀어지는 두 뒷모습이 보였어요.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어깨선. 하지만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같은 얼굴, 다른 인생. 그리고 각자의 선택.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둘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서로의 선택이라는 것. 누구의 삶이 더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각자의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여울목 인생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